여러분, 만약 우리가 안다고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모든 지식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찾아 평생을 바친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의 위대한 여정, 바로 현상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3 더하기 7은 10이다. 정말 너무나 당연하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절대적인 사실조차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 반복된 일종의 심리적 습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에서 후설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혹시 후설하면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다른 유명한 철학자들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후설을 그들 철학의 디딤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말 완전히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후설은 단순한 징거다리가 아니라 철학의 판도를 바꾼 혁명과 그 자체였거든요. 지금부터 그 오해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후설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 19세기 말의 유럽이죠. 그 시대의 지성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심리학주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9세기 말 유럽은 그야말로 과학 만능주의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았어요. 증명할 수 없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철학의 심장부를 겨누는 듯한 아주 위험한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심지어 수학이나 논리법칙 같은 것들까지도 전부 그냥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어때요? 좀 위험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생각이었냐면요. 한번 보세요. 숫자 5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원래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과 5개, 손가락 5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5라고 부르자 하고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정신적인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더 놀라운 건 젊은 시절의 후설 역시 바로 이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에드문트 후설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처음에는 심리학주의의 편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 누구보다 강력한 비판자로 변신하게 되죠. 후설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원래 똑똑한 수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스승인 브렌타노의 영향을 받아서 수학조차 심리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당대 최고의 논리학자였던 프레게에게 정말 호된 비판을 받아요. 거의 사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죠. 하지만 후설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발판 삼아서 심리학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 바로 현상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프레게의 비판, 그 핵심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진리 그 자체랑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믿는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 3 더하기 7이 10이라는 건 내가 그걸 믿든 안 믿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사실이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내가 10이라고 믿고 있다는 건 그냥 내 주관적인 심리 상태일 뿐이죠. 이 둘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 프레게의 이 한 방에 후설은 말 그대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제 심리학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모래성과 같은지 깨달은 후설은 결심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든 지식의 단단한 안반을 내가 직접 찾아내겠다. 그리고 이 위대한 탐사를 위해 그가 만들어낸 특별한 도구가 바로 현상학적 방법입니다. 그의 모토는 아주 유명하죠. 사태 자체로. 독일어 원문으로는 zu den Sachen selbst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발 우리가 가진 모든 선입견, 기존의 이론들 다 잠시 내려놓자.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의식에 드러나는 경험 그 자체에 집중하자라는 외침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우리는 평소에 자연적 태도라는 걸 갖고 살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세상은 당연히 내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지 라고 믿는 아주 상식적인 태도예요. 두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바로 에포케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당연한 믿음을 일부러 괄호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중지하는 거죠. 세상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믿음이 당연하다는 생각만 잠시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남을까요? 바로 세 번째 단계, 이 모든 걸 괄호치고 남은 순수한 의식, 경험 그 자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에포케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판단 중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진짜 책상이 있을까 없을까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을 보류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폴더처럼 세상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걸 집어넣고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거죠. 그리고 남은 바탕화면을 깨끗하게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믿음까지도 다 괄호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죠?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까요? 후설은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때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의식의 경이로운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후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텅 빈 스크린 같은 게 아니에요. 의식은 언제나 항상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거나 저녁 메뉴를 생각하거나 창밖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의식이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성질, 후설은 이걸 지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지향적 경험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해부합니다.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째, 힐레. 이건 그냥 순수한 감각 자료, 날것의 데이터예요. 의미가 아직 없어요. 둘째, 노에시스. 이게 바로 그 날것의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의식의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에마. 바로 이 노에시스 활동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된 결과물, 즉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 그 자체를 말해요. 자, 용어가 좀 어렵죠? 바로 다음 예시를 보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시원한 콜라가 한 잔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힐레는 뭘까요? 그냥 우리 감각에 들어오는 갈색 액체, 차가운 느낌, 톡 쏘는 탄산, 단맛 같은 원초적인 데이터예요. 여기에 우리 의식, 즉 노에시스가 작동합니다. 아, 이건 내가 아는 콜라구나. 마시면 시원하겠지?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것, 바로 캬, 시원한 콜라 한 잔. 이게 바로 노에마인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세밀하게 의식을 분석해서 후설이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의 꿈은 그냥 현상학이라는 멋진 철학 이론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거대했어요. 바로 당시의 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서 있는 땅, 그 근본 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다지려는 어마어마한 야망이었습니다. 후설의 최종 목표, 그건 바로 현상학을 가장 엄밀한 학문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당대의 학문들이, 특히 과학이 세상을 객관적인 사실들의 집합으로만 보다가 정작 그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 인간의 살아있는 세계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봤거든요. 그는 이걸 유럽 학문의 위기라고 불렀고 자신의 현상학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지식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야망과 집념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5,000. 이게 뭐냐면요. 후설이 평생 쓰고도 발표하지 못한 원고의 페이지 수입니다. 45,000페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유산은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전부 불타 없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원고들을 몰래 빼내서 벨기에의 한 수도원으로 옮겼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상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후설의 철학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자연적 태도를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그 당연함에 괄호를 치고 이 세계가 내 의식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 직접 들여다보는 현상학적 태도를 한번 취해볼 건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딱 이 순간 후설이 말한 대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 단단한 믿음까지도 잠시 괄호 안에 넣어본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괄호 안에 넣고 놨을 때 오롯이 남게 되는 당신의 의식 속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